그렇게 지쳐가고 있을 때였는데 가게에 웬 소포가 도착했다. 열어보니 고추장 1kg과 마른 멸치였다. 어떻게 알았는지 서울에 그 녀석이 보내준 것이었다. 운송료가 고추장과 멸치값의 10배는 들었을. 지구를 반바퀴 돌다시피 해서 녀석의 마음이 왔다. 밥을 지어서 고추장 2숟갈쯤에 멸치 몇 개를 부수어 넣고 엑스트라 버진 최상급 올리브유로 비볐다. 먹는데 눈물이 났다. 정작 한국에 와서 진짜로 크게 울어버리는 일이 생겼다. 녀석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저 세상으로 떠나버린 것이었다. 영정 안에서 웃고 있는 후배를 보니 심장이 턱 막혔다. 요즘도 마트에서 고추장을 볼 때마다, 내게 보내준 것과 똑같은 빨간 상표 고추장을 볼 때마다 나는 발바닥이 쑥 꺼지는 것 같다. 골라듣는 뉴스룸 책 읽는 순간 북적북적입니다. 저는 심영구 기자입니다. 자,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다가 또다시 내리고 반복되겠죠. 추적추적 내리는 장맛비를 바라보면서 낮술의 추억이 떠오르는 분도 있을 거고, 빈대떡이나 김치전 같은 게 생각나는 분도 있겠죠. 그리고 한바탕 비를 맞고 나서 따끈한 국물을 먹는 걸 떠올리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그때 그 장면, 그 맛을 함께 봤던 사람들을 추억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매일 먹는 밥인데, 또 매일 보는 사람들인데 그저 허기를 면하려 때우듯이 먹기도 하고,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기도 하고, 덜어는 울컥하기도 합니다. 밥 먹다가 울컥. 글 쓰는 셰프, 요리사이자 작가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저는 이분이 하는 식당에 가서 먹어본 적도 있는데 글을 더 많이 읽었습니다. 박찬일 작가의 밥 먹다가 울컥. 이번 북적북적에서 고른 책입니다. 낭독을 허가해준 출판사 웅진 지식하우스에 감사드립니다. 북적북적에서 박찬일 작가의 책을 읽었었는데요. 찾아보니까 2015년이더라고요. 세상에나. 무려 9년 전입니다. 제가 처음에 북적북적에 참여했을 때 읽었던 책이 박찬일 작가의 책이었습니다. 추억의 절반은 맛이다. 책의 내용은 세세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표지가 화사하게 노랬던 기억이 있고, 그 책에는 좀 더 음식과 관련한 아련한 기억과 추억에 관한 이야기들, 그래서 좀 행복함, 즐거움, 그런 정서가 연결되어 있었다면 이번에는 말 그대로 울컥입니다. 제 소울푸드인 치킨, 양념치킨 얘기를 그때도 했었는데, 어려서 치킨집을 했던 집의 막내로서 밤늦게 일 마치고 오시던 엄마 아빠가 튀겨다 주던 치킨, 그리고 그 따뜻하고 매콤달콤한 맛이 추억의 절반은 맛있다에 담고 있는 정서 같았습니다. 그러면 후자는 저한테 뭘까요? 뭐가 울컥일까요? 일단 작가가 쓴 편애멸을 먼저 읽고, 이 처음에 제가 읽었던 고추장을 보내왔던 친구 이야기를 이어서 읽고 오겠습니다. 잊지 않으려 쓴다. 자꾸 무언가를 잊어버리는 나이가 되었다. 잊지 않으려고 한국의 100대 명산과 지하철 2호선 노선도를 외웠다. 식구들의 생일과 쿠팡의 비밀번호를 외웠다. 그리고 232-75833 군번이다. 훈련소에서 첫 식사를 하는데 남은 밥을 버리다가 토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네가 버린 잔반은 국민의 세금이다. 잔반이란 말만 들어도 나는 구역질이 난다.
거기에는 사람이 없다. 언젠가 버킷리스트를 적어 놓았었다. 음식이던가. 아버지랑 동네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병우유 마시기. 몽골에 가서 늙은 양구이 먹기. 한여름에 마장동 천변에 있는 무허가 고깃집에서 피냄새 나는 토시살 먹기. 오사카 우메다역 제3빌딩 구석 망해가는 중국집에서 450엔짜리 볶음밥 서서 먹기. 타이베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영등포 출신 한국 화교 부부의 짜장면 사 먹기. 두부 요리의 달인이던 아버지는 더 이상 지구에 없다. 그저 내게는 낡은 내복 입은 뒷모습으로만 남아있다. 아버지가 목욕하고 사주시던 병우유도 사라졌다. 언젠가 편의점 진열장에 비슷한 게 보이길래 반가워 얼른 집었는데 유리병이 아니었다. 더운 우유는 어디서 파는가? 옛날 담배 연기 자욱한 다방에 어린애를 데려오는 아버지들이 있었다. 설탕 탄 더운 우유를 사주고 아버지는 신문을 보며 성냥을 그어 담배를 피웠다. 나는 결국 평생을 살아도 옛날만 보며 사는 것 같다. 그래서 어른이 못 되었다. 버킷리스트에 한겨울 눈 오는 자갈치 시장 좌판에 앉아 밥 사 먹기도 있었구나. 이건 참 어려운 일이다. 지금도 장사를 하시는지 모르겠다. 혹시라도 부산에 눈 오는 날이면 나 대신 가주시길. 거기 허리 굽은 할매가 끄는 반찬 수레가 있다. 스탱으로 만들어 아주 튼튼한 수레를 끌고 좌판에 앉은 할매 상인들 사이를 돌아다닌다. 찬 주소 하면 반찬을 덜어 파는 반찬 수레다. 추운 날에는 시락국이 잘 팔리고 더운 날에는 냉국이 잘 팔린다. 좌판은 냉난방이 안 되니 말이다. 어느 날 의사가 말했다. 고지혈증입니다. 약을 드세요. 처방을 받았다. 저는 지방을 많이 안 먹는데요. 나를 빤히 보며 의사가 거두절미하고 말했다. 유전입니다. 사람이란 종족은 먹으면 저장하려고 든다. 유전이다. 언제 또 먹을지 모르니까. 고지혈증은 그러니까 원래는 좋은 시스템이다. 당대에 와서 언제든 먹을 수 있게 되니 병이 되었다. 맞다. 우리는 잘 먹는다. 많이 먹는다. 그렇지만 흘러간 기억 안의 사람들과 먹을 수는 없다. 그게 그립고 사무쳐서 잠을 못 이룬다. 지구를 반바퀴 돌아 녀석의 마음이 왔다. 외국살이 해본 사람들은 대략 동의하는 바가 있을 텐데 먹는 일이 제일 힘들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의 고민보다 훨씬 심각하다. 내일 뭐 해 먹지? 거긴 컬리도 배민도 없다. 아는 후배가 하나 있다. 젊었을 때 무슨 기계 수입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유럽으로 발령이 났다. 한국에 수입할 기계 수리며 관리에 대해 배우는 파견 과정이었다. 그는 닭을 아주 좋아했다. 그 옛날 압력계를 달아서 튀기는 프라이드 치킨을 앉은 자리에서 3마리를 먹어치워서 주인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월급이 40만 원인가 할 때였을 텐데 치킨과 생맥주값만 한 5만 원은 넘게 나왔다. 하여튼 지금도 그렇지만 30년 전쯤에 유럽에 무슨 프라이드 치킨 가게가 있었겠는가. 혈중 치킨 지수가 낮아질 무렵 참지 못하고 그는 닭을 직접 튀겨 먹기로 결심했다. 정육점 아저씨한테 튀김용 닭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될 일인데 치킨에 미쳐서 눈에 닭이 보이길래 얼른 토막쳐 사와서 튀겨 먹었다. 어쩐지 닭이 비싼데도 좀 작고 그렇더라. 녀석이 고른 건 비둘기였다. 비둘기 고기는 닭고기보다 몇 배는 비싸고 고급 요리집에서 주로 판다. 특유의 묘한 야생의 냄새가 나는데 이걸 그들은 미식의 한 지표로 본다. 평소 먹는 닭이나 오리와 다른 풍취. 미식이란 원래 일상의 맛과 다른 것을 의미한다. 아마도 비둘기 치킨을 먹은 최초의 한국인이 그 녀석일 것이다. 여담이지만 요즘엔 외국살이나 여행에 대한 정보가 넘친다. 1990년대만 해도 중앙일보 출판국에서 나온 세계를 간다 시리즈가 전부였다. 이 시리즈는 일본 책을 번역한 것인데
거기 소개된 가게에 가보면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곤 했다. 손님이 순 일본인과 한국인만 있었다. 책이 출판된 양국의 손님만 바글바글했다. 한일전이 벌어져도 괜찮을 인원 구성을 이루곤 했다. 로마를 소개하는 편에는 어떤 파스타집이 나왔는데 알고 보니 그곳에서는 메뉴판은 물론이고 주문도 일본어로 하고 있었다. 주인이 일본인이었다. 취재도 힘들고 하니 기왕이면 동포가 하는 가게를 소개하자. 뭐 맛도 괜찮은데? 필자는 아마도 이런 심리였을 것 같다. 혹시라도 옛날판 세계를 간다 이탈리아 편이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란다. 테르미니역 앞 가게였던 걸로 기억한다. 하여튼 그러던 시절이었다. 그 녀석이 유럽에서 일으킨 사건 사고가 한둘이 아니었다. 처음 떠날 때 그의 이민 가방에는 일반미 2마리 실려 있었다. 유럽 사람들은 다 빵만 먹는다. 그러니 쌀이 없을 것이다. 쌀을 지고 가자.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그 쌀이 다 떨어지자 그가 시장에서 산 쌀은 향료 냄새 나는 인도 쌀이었다고 한다. 찰기가 없어서 불면 훅 날아가는 쌀로 밥을 지어서 가져간 3분 카레를 데워 덮어 먹는데 신세가 처량해서 울고 싶어지더란다. 그 한심한 옛날 얘기를 듣던 친구가 한마디 했다. 야, 인도 쌀에 대한 모욕이다 그건. 인도밥에 3분 카레라니. 이탈리아 쌀에 관해서는 웃기는 기억도 많다. 밥 지으려고 리소토용 쌀을 샀는데 색이 노랗고 그 외 있자는가. 수영장에서 나는 염소 소독약 냄새. 그게 풍기는 게 아닌가? 알고 보니 일종의 인스턴트 샤프란 리소토였다. 샤프란에선 염소 소독약 냄새와 비슷한 향이 난다. 쌀 진열대에는 샤프란, 버섯, 트러플을 넣은 즉석 조리 리소토를 판다. 한국에서 판다면 1인분에 3, 4만 원 이상 받아야 하는 고급 재료 리소토다. 이걸로 밥을 지어서 고추장에 비벼 먹었다. 소독약 냄새나는 고추장 비빔밥 맛을 상상해보라. 고추장은 외국살이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안 상하지, 값도 싸지, 매운맛에 대한 갈망도 해결하지, 다용도로 쓴다. 여행자들도 사들고 나간다. 미처 준비 못한 사람들은 국적기 승무원들에게 몇 개 얻어가기도 한다. 아예 그 용도로 항공사는 서비스 삼아 미리 넉넉하게 싣는다. 빵에 발라 먹어도 한 끼 때울 수 있고 마요네즈랑 섞으면 먹을만하다. 온갖 요리에 제 몫을 다한다. 어떤 서양 요리든 한식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오래전 이탈리아에서 아주 개고생을 하면서 요리를 배웠다. 제일 힘든 게 음식이었다. 매일 오일에 버무린 스파게티와 송아지 고기를 먹었는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사람이 살 수가 없었다. 송아지 고기는 싸고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어서 주인이 매일 주다시피 했다. 동네에 한식당은커녕 중국 식품점도 없었다. 음식이 안 맞으니 안 그래도 마르던 몸이 피골 상접 상태로 가고 있었다. 매일 10몇 시간씩 일하지 제대로 못 먹지. 송아지 고기밖에 먹을 게 없었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에는 시체처럼 누워 있었다. 삐걱거리는 싸구려 침대 밑에 전갈과 도마뱀이 돌아다니는 방에서. 그렇게 지쳐가고 있을 때였는데 가게에 웬 소포가 도착했다. 열어보니 고추장 1kg과 마른 멸치였다. 어떻게 알았는지 서울에 그 녀석이 보내준 것이었다. 운송료가 고추장과 멸치값의 10배는 들었을. 지구를 반바퀴 돌다시피 해서 녀석의 마음이 왔다. 밥을 지어서 고추장 2숟갈쯤에 멸치 몇 개를 부수어 넣고 엑스트라 버진 최상급 올리브유로 비볐다. 먹는데 눈물이 났다. 정작 한국에 와서 진짜로 크게 울어버리는 일이 생겼다. 녀석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저 세상으로 떠나버린 것이었다. 영정 안에서 웃고 있는 후배를 보니 심장이 턱 막혔다. 요즘도 마트에서 고추장을 볼 때마다 내게 보내준 것과 똑같은 빨간 상표 고추장을 볼 때마다 나는 발바닥이 쑥 꺼지는 것 같다. 사람은 기왕이면 오래 살아야 한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기억도 막 쌓아서
나중에 죽어도 아무런 미련을 갖지 않게 하는 게 좋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며칠 전에 이 글을 쓰려고 녀석과 추억이 있는 장소를 휘 돌아보았다. 청파동의 포대포라는 돼지 껍데기집이다. 좁은 자리에 다닥다닥 앉아서 피어나는 연기에 눈물을 질금거리며 껍데기를 구웠었다. 돼지 껍데기처럼 질기게 좀 오래 살지. 뭐가 급해 그리 가버렸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저와는 살아온 이력이나 접했던 세상이 달라서였겠죠. 경험치도 많이 다르고요. 또 저보다 박찬일 작가가 10여 년 넘게 연배 차이가 나니까 그 시절도 좀 다른 경험이 많아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울컥하지 않을 수 없는 장면들, 사람들, 사연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그걸 잘 기억하고 또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글로 적어내고 그런 게 셰프이면서 작가인 박찬일의 역량 같습니다. 시사인에 연재됐던 글들을 모은 건데요. 그때도 독자들의 엄청난 호응을 받았다고 하네요. 무언가를 입에 대지 못하게 되는 일, 그리고 배달의 민족은 온몸이 아프다. 두 편을 이어서 읽으면서 오늘 북적북적 마치겠습니다. 가만히 제가 밥 먹다가 울컥 할 법한 음식들을 생각해 봅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려서 많이 해주셨던 음식들. 지금은 나이가 드셔서 그리고 전처럼 엄마 집에서 밥을 많이 안 먹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먹어본 지가 오래됐어요. 입맛도 좀 바뀌었겠지만 그리고 제가 미국에 1년 가 있을 때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요리를 좀 많이 하게 됐을 때 저는 제가 살던 아파트 이름 같은 걸 붙여서 뭐 에픽 정식, 삼익 정식 이런 식으로 붙였던 그런 요리들 그리고 저의 소울푸드들 그런 게 떠오릅니다. 저는 머지않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2살이 막 지난 아이와 제가 좋아했던 음식과 식당들을 함께 즐겨보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이고 또 그러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한테는 또 작은 바람이 됐습니다. 그런 게 이제 생겼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무언가를 입에 대지 못하게 되는 일. 외할머니는 평생 닭고기를 드시지 않았다. 평생은 아니고 인생의 어떤 시점 이후라고 해야겠다. 외할머니는 부잣집 딸이었다. 유복한 친정에서는 고기 반찬 먹는 일이 어렵지 않았으나 시집의 살림은 짠 고등어 자반도 쉽게 올리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외할머니는 늘 거친 밥과 찬에 힘들어하셨을 테다. 그러다 아기를 가졌다. 임신은 놀라운 식욕을 모체에 요구한다. 먹어야 나도 산다. 엄마야. 어느 날 외할머니가 아궁이 앞에서 밥을 짓느라 불을 떼고 있을 때였다. 우연히 어미를 잃고 방황하던 중병아리 한 마리가 부엌으로 들어왔다지. 당신은 그 녀석을 목격하자마자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외할머니가 힘겹게 털어놓은 그날의 술회를 그의 딸은 이렇게 전했다. 당신도 모르게 병아리를 작대기로 몰아 아궁이 불구덩이 속으로 휙 밀어넣다시피 하셨다더구나. 넋이 나갔다고 나중에 말씀하셨지. 누가 볼까봐 급히 그을린 병아리 털을 훑어내셨다고. 털은 탔으나 병아리가 익었을 리 없다. 외할머니는 붉은 생사를 보고선 드시지도 못했고 죄책감이랄까 비위가 상하는 부끄러운 반출할까 그런 것 때문에 그 이후 닭고기를 드시지 못했다. 안 드셨거나 못 드셨거나
이미 고인이라 그 사정을 자세히 여쭐 수도 없다. 평생 무엇을 못 먹는다는 건 일종의 강력한 트라우마다. 내 친구도 한 사건 이후 평생 돼지를 먹지 않았다. 군대에서 돼지가 내는 비명소리를 들은 이유다. 부대가 아주 컸어. 여러 대대가 모여있는 부대라 수천 명이 우글거렸지. 우리 대대에서 잡았던 돼지 소리를 부대 뒤 높은 산에 있는 대공초소 근무자도 들었다고 하더군. 도시에서 산 애들은 멱다는 소리를 그때 처음 들어봤을 거야. 분노랄까, 처절함이랄까. 이런 표현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돼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에너지를 모아 터뜨리는 소리 같았지. 죽음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가장 구체적인 소리였달까? 훈련 때 전장 소음이란 걸 틀어주잖아. 포탄 소리, 빗발치는 기관총 소리. 그걸 죽음의 소리라고 생각했거든. 천만에. 한 생명이 내지르는 그 소리가 바로 진짜 전장의 소리였어. 요즘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수십 년 전의 군대는 그러고도 남았다. 산 돼지에게 종이로 덕지덕지 옷을 입혀서 전 부대원 앞에 묶어놓고 훈시를 했다. 또 이 돼지는 이번 대통령 부대 표창으로 내려온 각하 하사품이다. 돼지는 대대 차트병이 정성 들여 쓴 글씨가 새겨진 흰 종이를 두르고 있었다. 각하 하사품. 어쩌면 장사대회 상품으로 나온 황소의 몸에 둘러진 영광의 휘장을 염두에 두고 한 일이었을 것이다. 문제는 살아있는 돼지를 잡을 숙련된 기술자가 부대 안에 마침 없었다는 점이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면 취사반을 관리하는 진급 안 되던 말년 중사가 책임지고 돼지를 잡아야 했다. 그래서인지 그의 표정은 아주 어두웠고 어떻게든 그 일을 할 사람을 찾으려 했다. 대대본부를 움직여 휴가증을 걸기도 했다. 옛날엔 시골에서 종종 돼지를 잡곤 했으니 자원병사가 있기도 했다. 그러나 어린 그 병사가 예리한 칼로 일격의 동맥을 노릴 능력이 있을 리 없었다. 돼지를 잡아봤댔자 겨우 동네 형님이 칼을 들 때 보조나 했겠지. 병사는 기왕 칼과 무기를 들었으니 당연히도 어떻게든 돼지를 잡아야 했다. 휴가증도 걸렸고 자존심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돼지의 길고 긴 비명은 그가 숙련되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었다. 모두들 오랜 시간 얼굴을 찌푸려야 했다니까. 난도질이나 마구잡이 몽둥이질로 한 생명을 쉽게 잡을 수 있으랴. 하기야 누가 그 병사를 비난할 수 있을까? 누군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일이었다. 그날 저녁 메뉴가 대통령 각하 하사품 돈육찌개로 확정되어 있었다는 게 더 정확한 이유였다고 해야겠다. 순진한 정육이 아니라 고통을 느끼고 비명을 지르는 산 돼지가 왔다는 게 문제의 시작이었다. 우리는 위생의 시대에 산다. 돼지는 숙련된 전문가가 마땅히 필연의 장소에서 잡았어야 했다. 물론 옛날 군대였다는 걸 감안해달라. 내 친구의 트라우마는 그 무관심한 의도와 장소로부터 생겼다. 외할머니도 부잣집에 시집가서 배를 굴지 않았다면, 밥상에 얌전히 놓인 닭찜을 드실 수 있었다면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았을 것이다. 어느 서양 나라에 자가 도축 클럽이라는 게 있다. 자기가 먹을 고기는 자기가 잡아서 해결하는 방식을 공유하고 지킨다. 그래야 덜 죽인다는 거다. 고기를 먹는 나로서는 어떤 견해도 여기에 보태지 못하겠다. 당신은 어떤가? 몇 년 전인가 아시아의 어떤 나라에 갔다가 도살장을 보게 되었다. 나는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꽤 큰 소음 같은 웅성거림과 육성이라고 알아챌 수 있는 한탄과 곡을 들었다. 도살장에 모인 돼지들의 소리였다. 그건 비명이라기보다 격한 호소였다. 흥분과 탄식이 뒤섞인. 도살장의 구조가 문제였다. 트럭에 실려온 돼지는 대기 장소에 마구 부려졌는데 안타깝게도 도살 현장과 대기실 사이엔 적절한 거리가 없었고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도 없었다. 대기실의 돼지들은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는 동료들을 목격하거나 감지할 수 있었다. 더 예민한 녀석들은 울었고
그걸 듣는 다른 돼지들의 불안한 동조가 허허벌판에 지어놓은 보살장 밖에 무거운 밤 공기에 섞여 퍼져나갔다. 나는 한동안 고기를 먹지 못했다. 이 얘기를 어디선가 꺼냈다가 동물복지와 윤리적 태도를 견지하거나 말거나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나는 미련해서 그런 세련된 태도 따위는 모른다. 다만 그런 현장에 있어봐야 알게 되는 기분에 관한 말을 하는 거다. 평생 회를 뜬 흔히들 칼잡이라고 부르는 일식 요리사 친구가 있다. 그가 낀 어느 술자리에서 요리사가 아닌 어떤 녀석이 이렇게 물었다. 너 지금까지 고기 몇 마리 죽여봤냐? 나는 순간적으로 싸늘한 고압 전기가 뒤통수를 훑고 지나가는 걸 느꼈다. 묻는데도 방식이 있다. 그가 물고기 살해범이 되는 순간이었다. 죽이는 일은 밥하는 일에 연결되어 있다. 외할머니께는 죄송하지만 나는 닭을 많이 먹어왔다. 아버지가 닭목을 비틀거나 시장 닭전에서 목이 날아가는 생닭을 보고서도 상에 오른 백숙을 먹었다. 죽음과 요리. 그게 한 사람의 피와 살이 된다는 생에 일관된 과정을 체험으로 얻었다. 나 역시 생선과 산호징어와 더러는 닭의 목을 칠 수 있다. 인간은 보통 무심한 도축과 요리 행위 사이에서 일말의 번뇌 같은 게 없다. 그렇지만 나는 죽임을 생각한다. 생선의 목을 꺾든 돼지를 잡든 누군가 나 대신 죽여주는 일은 존경받아 마땅하다. 그 노동 덕에 우리는 깨끗한 부엌에서 즐거운 요리를 한다. 외할머니가 병아리를 몰아넣은 사건은 결코 요리가 아닐 것이다. 배달의 민족은 온몸이 아프다. 식당하는 사람들끼리 만나 하는 말은 그 바닥의 생리를 보여준다. 흥미로운 말이 많다. 중국집 하는 선배는 배달만 속을 안 썩이면 할만하다 라고 한다. 온갖 배달 대행 플랫폼이 돈을 벌었네, 몇 조 원의 회사를 팔았네 하는 말이 쏟아지는 시끄러운 이 시대에도 중국집은 외주 배달업체를 안 쓰는 곳이 많다. 배달로 특화된 게 중국집이라 물량이 많아서 직접 고용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중국집 배달이 제일 더러워서 그래. 빨리 갖다 달라고 난리치는 건 중국집이여. 짜장 만드나 국밥 만드나 시간은 똑같은데 왜 중국집만 그리들 쪼아대남? 그래도 그릇 수거 안 하는 게 그나마 이 정도야. 사람 구할 데도 없어서 내가 배달통을 들고 말지. 요즘은 스티로폼이나 얇은 배달 전용 그릇이 많아져서 중국집은 배달만 할 뿐 수거할 일이 없어졌다. 그래도 사람 구하기는 어렵다. 오토바이 사주고 보험 들어주고 인센티브 준다고 해도 사람이 없어. 주 5일 일하고 초과 근무 수당도 주고 그래요? 하고 물었더니 버럭 화를 낸다. 그거 안 하면 다 바로 고발당여. 노동위원회인가 뭔가에 출두하라고 난리나. 다 허지. 선배는 1970년대에 짐 자던 거로 배달을 시작했다. 시골에서 올라와 고향 형을 따라 하게 된 일이었다. 우선 먹고 잘 곳이 필요했으니 중국집이 맞춤이었다. 대개 연회용 2층 방이나 내실이 있어서 영업 중에는 방으로 쓰고 마감 후에는 직원용 숙소가 됐다. 가구라고는 비키니 옷장, 간이 행거가 전부였다. 휴일이 따로 없었는데 기름 파동인지 뭔지가 나서 2주에 한 번 강제로 쉬게 되어 남산 구경도 하고 그랬다. 그때는 시골에서 애들이 올라오면 가게에서 먹고 자면서 배달도 하고 양파도 까고 그랬지. 나도 그렇게 시작했지. 요새는 수습이라고 하던데 그때는 그냥 사장이 월급 주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 순간에 수습이 끝나는 거야. 아니면 용돈이나 받고 다녔지. 아니 다니는 것도 아니고 2층에서 살았지. 식당이 집이야. 나가면 갈 데도 없었는디. 배달원에게 제일 힘든 일은 수금이었다. 나중에 준다고 해서 몇 번을 찾아가도 못 만난 적도 많다. 점심에 배달해주고 오후에 식대 받으러 갔다가 해가 질 때까지 대문 앞에서 기다렸다. 식대 줄 사람이 올 때까지. 밥값 안 주면 오지 말라고 사장이 못을 박아서 하염없이 집 앞에서 기다리곤 했다. 처먹은 밥값 주는데 곱게 주면 될걸.
왜 나한테 욕을 하고 그랬는지 몰라, 그 새끼들은. 어떤 놈은 날 깔보고 내일 오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랬지. 잡수신 짜장면 똥은 내일 나와도 오늘 먹은 식대는 오늘 주셔야 한다. 구. 어떤 공장은 한 달간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수금해준다는 날에 갔더니 트럭에 짐을 싸고 있더란다. 야반도주 비슷한 거였다. 사장한테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식대 안 주면 쫓겨난다고. 트럭 앞에 우통 벗고 들어누웠어. 앞바퀴에 다리 한 짝을 넣었지. 사장이 기함을 하더니 실린 짐에서 신일 선풍기를 한 대 꺼내주더라고. 돈 되는 건 이것밖에 없다고. 더 버텼더니 잠바를 뒤져서 가게 수표도 한 장 주고. 그 다음날 바꾸러 갔더니 부도 수표더라고. 흐흐. 한 번은 무슨 작업장에 갔다가 식대 대신 전동 공구를 들고 왔는데 경찰이 중국집에 찾아왔다고 한다. 개자식이 신고한 거요. 강제로 뺏어갔다고 강도를 하네? 서해 가서 저놈들 배때기에 훔쳐간 짜장면 가락 있으니까 저놈들도 강도라고 악을 썼지. 별일 다 있었어. 젤로 분한 건 오토바이도 못 올라가는 산꼭대기까지 요리 몇 접시 배달 갔는 뒤 장난 전화였던 거요. 음식은 굳으면 다시 못 팔어. 화가 나서 돌아오다가 고아원에 줘버렸지. 그때 애들 잘 먹는 거 보고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시설에 밀가루 한 포대 지고 프로판가스 들고 가서 짜장면 해주고 오고 그래. 프로판가스는 왜 들고 가냐고? 그냥 도시가스는 화력이 안 나와. 짜장은 불맛이요. 선배는 요리를 하고 싶었는데 수금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홀에 남았다. 배달도 뛰고 홀 서빙도 하고 장도 보고 가끔 주방 보조도 하는 팔방 미인이었다. 옛날엔 장 보는 게 중요해서 주방장과 사장이 시장에 다녔다고 한다. 요새는 주문만 하면 재료가 들어오지만 사장이 나더러 자기 대신 시장 가래. 주방장이 좋아하더라고. 잔소리하는 사장이 뭐가 좋겠어. 나중엔 주방장이 혀를 내둘렀지. 내가 더 지독했어. 내 집처럼 물건 깎고 장을 보니까 주방장이 긴장하더라고. 재료비가 덜 나오니까 사장이 엄청 좋아했어. 내가 그 집에서 처음으로 퇴직금 받은 사람이야. 퇴직금 제도가 없었냐고? 있었겠지. 허나 주는 주인이 많이 없었어. 어느 식당이나 비슷했어. 그땐 그랬어. 그는 사채를 얻어 자기 중국집을 차렸다. 그러다 배달원이 쉬는 날 대신 배달 나갔다가 골목에서 아이를 치고 그 수습을 하면서 중국집을 그만뒀다. 지금으로 치면 트라우마 같은 것이었다. 동대문에 내가 잘 가는 백반집이 하나 있었다. 서울의 시장이 다 몰려있는 곳. 손님들에게는 잘 안 보이지만 시장 구석구석 어느 틈에는 밥집이 있다. 분식집과 커피집, 잡화점도 숨어 있다. 시장 상품 파는 번듯한 곳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 어느 구석에 있다. 그런 집들이 수많은 시장 상인을 먹인다. 요새는 플랫폼이 있어서 이곳저곳 배달 음식을 다채롭게 시킨다. 스파게티며 스테이크, 텐동도 시키면 온다고. 그래도 시장 상인들을 먹여 살린 건 숨어있는 밥집들이다. 오랜만에 한 백반집에 갔더니 거기 여사장님이 안 보였다. 남편이 인상을 쓴다. 입원했어. 산재도 안 들었는데. 그 여사장님은 아주 억척이었다. 홀도 보고 주방에서 밥도 짓고 주로 배달을 뛰었다. 세계에서 제일 가벼운 배달 용구. 대한민국 여성들이 즐겨 쓰는 또아리 한 개가 그이의 벗이었다. 헝겊으로 만들어서 머리에 사뿐 이고는 밥상을 몇 층이고 쌓았다. 까딱없다고. 우리 친정엄마는 보리쌀 2말도 이고 20리장을 50년 봤다. 고 별일 아니듯 말하던 여사장님이 생각난다. 또아리를 하나 만들면 3개월 만에 너덜너덜해져서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시장 안에 친한 봉제 작업실이 많아서 2개씩 만들어 온다고 했다. 척추측만증인가 뭔가에다가 목 디스크에 허리도 디스크, 무릎엔 관절염. 아주 박살이 났어. 의사가 기막혀 하더라고.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하셨냐고 말이지. 몇천 원짜리 밥 팔아서 모은 돈으로 아파트 들어간다고 좋아하던 이 부부는
이제 한계를 넘었던 노동의 후과를 겪는다. 역습을 받는 중이다. 이 가게에 월세 15만 원에 얻어서 집도 없을 터라 야매 다락방에서 2년을 살았어. 애도 여기서 학교 다녔지. 화장실이 없어서 아침에 주방에서 세수하고 학교 갔다니까. 야매 다락방이란 적산가옥이나 단층 가게 내부에 불법으로 2층 구조물을 넣던 관행을 말한다. 1970에서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다락방에서 손님을 많이 받았다. 사장님이 넋두리처럼 뭔가 중얼거리는데 새겨들으니 기가 막힌다. 내가 돌솥 비빔밥을 하자고 해서 그래. 그게 죄야. 1990년대부터 돌솥 비빔밥이 유행했다고 한다. 이 집 저 집 다 하는데 안 할 수 없어서 메뉴에 넣었다. 시장 점포에서 밥을 시키면 점포당 2, 3인분이 보통이다. 서너 상을 한 번에 배달해야 효율적이다. 문제는 돌솥이다. 몇 상 모이면 돌솥 5, 6인분이 한 번에 나갈 때가 잦았다. 돌솥 자체 무게만 1kg이 훨씬 넘는다고 한다. 그렇게 누적된 무게가 여사장님의 목과 척추를 주저앉혔다. 왜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여사님들, 배달 아주머니들 보기도 힘들다. 거의 은퇴했고 충원도 안 된다. 3층으로 겹겹이 쌓은 상을 머리에 이고 시장 골목에서 서커스 하듯 인파 사이를 누비던 여사님들이 경추와 척추 부상을 입고 은퇴하셨다. 한 세상의 풍경화가 사라졌다. 그런 건 안 보아도 괜찮은 그림이다. 여사장님 나오시면 다녀갔다고 해주세요. 그나저나 이제 배달은 누가 해요? 잘 가셔. 배달은 못해. 가게도 그만해야지. 시장도 불경기고 배달밥도 잘 안 시켜. 못 들 자시는가? 나오는데 벽에 돌솥 비빔밥 8,000원은 그대로 붙어있는 게 보였다. 8,000원.